자,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이야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벨칸토 오페라가 좋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벨칸토 오페라, 특히 벨칸토 오페라의 아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사랑합니다. 너무 이제 음악이 아름답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순하게 이 벨칸토 오페라를 시대를 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좁게 국한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 이탈리아 오페라의 시작과 끝이 사실 이 벨칸토 오페라라고 그렇게 봐도 된다고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사실 그 당시의 벨칸토 오페라의 또 뭐 중요한 대목이지만 현대에 와서 우리가 오페라를 좋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벨칸토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벨칸토라는 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 벨은 이제 아름다운 형용사입니다. 칸토는 노래. 뭐 이러니까 뭐 얘기를 대충 하자 보면 이제 아름다운 성악 가창법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노래니까 이제 이 벨칸토를 이제 사조 음악 그 오페라의 사조로 봤을 때 한 분야로 봤을 때 이제 아름다운 성악 가창법을 굉장히 중요시한 그 시대적인 뭐 흐름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시대를 이렇게 굉장히 협의로 좁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이제 도니체티, 벨리니, 이제 로시니 시대의 그 오페라 낭만주의 이탈리아 오페라 초기를 보통 벨칸토 오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벨칸토의 오페라의 뿌리는 이제 사실 깊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 우리가 이제 그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를 이제 핸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다카포. 이때는 이제 오페라가 뭐 극이나 이 무대 장치나 이런 게 특별히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핸델이 리날도 같은 걸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성악가 한 사람의 어떤 음악적인 기교를 가지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는 그 다카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오페라는 그러니까 주인공 성악가의 인기가 많으면은 뭐 사실 이유화를 막론하고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봤다고 보여지니까 사실 성악 위주의 어떤 노래 위주의 어떤 오페라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제 고전주의 시대 이제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주의 음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개선이 돼가지고 어떤 극적인 효과 또 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죠. 사실 모차르트는 뭐 사실 징슈플까지 손을 댔으니까 그 후궁 탈출이나 이제 그 마술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악극의 어떤 시초가 된 거거든요. 이 징슈필 독일 그 초기 모차르트 작품들은 거의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고전 오페라의 틀을 갖고 있다가 후기에 와서는 이제 독일어로 된 이제 독일 악극의 어떤 기초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고전주의 음악이 끝나고 이제 낭만주의 음악이 이제 시작되는 이 초기에 이제 사실 이제 벨칸토 오페라라는 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독일 같은 쪽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사실은 이 오페라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식 음악은 굉장히 이제 그 수준이 높은 음악들이니까 아마 독일도 이 이탈리아의 단순한 그 아름다운 성악 위주의 벨칸토에 뭐 상당히 이제 반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슈필이라는 장르가 생기죠. 징슈필은 이제 사실 그 음악을 하다가 그 이제 대사가 그냥 나옵니다. 그 레치타티브가 아닌 일반 대사가 이제 사이입니다. 이 모차르트의 징슈필 중에 하나인 이제 후궁타출 같은 경우는 주요 배역 자체가 이제 성악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사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사실 이탈리아 오페라에 반해서 이제 생긴 건데, 이제 그 독일과 이탈리아를 이제 이외에는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오페라 코미크라는 장르가 생기죠. 이게 이제 사실 낭만주의 음악이 와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오페라에. 벨칸토 오페라는 이제 이 벨칸토 오페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협의로 좁은 의미로 벨칸토 오페라를 보면 이제 이 낭만주의 초기에 이탈리아 오페라를 벨칸토 오페라라 그러는데 사실 베르디하고 푸치니에 와서도 계속 계승되고 개선되고 발전돼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오페라라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되고 또 이탈리아에서 완성한 그런 음악 형태이기 때문에 종합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베르디나 푸치니에 와서도 이제 벨칸토 정신이 뭐 상당히 계승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단지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바그너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독일 악극이 탄생을 하죠. 바그너하고 이제 리하트 슈트라우스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제 이제 아주 아마추어적인 의견을 한번 드린다면은, 지금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오페라를 보면서 그 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수가 있겠죠. 뭐 특히 바그너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장르가 워낙 다양하고 또 그 극 자체를 바그너가 직접 쓴 탓에 이제 스토리라는 게 아마 그 오페라를 보는 사람이 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 또 오페라를 보기 전에 누군가 그 스토리를 얘기했으면 뭐 그게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도 얼마 없잖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탈리아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원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신화라든가 뭐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실 연극이나 이런 쪽에서 원작이 다 있었죠. 셰익스피어 작품을 원작으로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 자체가 전혀 신비롭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오페라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스토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에 그 슬픈 파리지오 카라 같은 이런 듀엣곡을 들었을 때 그 스토리나 그 내용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악이라는 게 극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토리나 이런 극적인 반전의 내용을 보려면 그 오페라를 왜 듣습니까? 지금 영화나 뭐 훨씬 더 그보다 많은 예능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스토리 듣기 위해서 오페라를 듣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차에는 지금 제가 한 150곡의 아리아를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아리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오페라에 입문하게 된 거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페라의 애호가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식의 바그너나 이런 부분도 뭐 다 훌륭하고 좋긴 하지만 결국 벨칸토 오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이 결국은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좋아하듯이 노래작 가사를 좋아하듯이 노래를 좋아하듯이 이 오페라에서 자기가 감명을 받은 한두 곡의 아리아가 출연한다거나 등장했을 때 오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벨칸토 오페라를 좋아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벨칸토 오페라가 최근에 이제 상영되는 횟수가 적은 게 사실은 이 벨칸토 성악을 소화하는 이제 그 성악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주인공 성악가 하나 찾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다는 얘기가 있네요. 아무튼 요전 이제 오페라 코미크는 이제 비제 프랑스의 비제나 구노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뭐 요 사실 프랑스 오페라는 거기에 뭐 발레라든가 이런 좀 다양한 볼거리를 추가한 거 외에는 사실 이탈리아 오페라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벨칸토 오페라는 이제 성악과 아리아 노래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발전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발전되다 이제 현대 오페라에 와서는 두 개가 다 결국은 이게 다 합쳐지겠죠. 이제 징슈 독일 악극 쪽 같은 경우는 바그너나 리하트 슈트라우스에서는 이제 이 스토리텔링과 이제 관현악, 특히 오케스트라의 역할이 엄청나게 강해지죠. 그래가지고 뭐 오케스트라가 100명이 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숫자로 구성이 되는 뭐 엄청난 악기 편성이 이루어지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낭만주의를 거쳐서 이제 현대 오페라로 왔을 때는 뭐 인기도 사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별이 없어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현대 음악적인 어떤 그로테스키한 그런 형태로 이제 다시 합쳐진 형태가 됩니다. 요 전체가 이제 사실 낭만주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벨칸토 오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를 한번 본다면은, 벨칸토가 이제 협의로 본다면은, 이 벨칸토 오페라는 이제 로시니, 도니체티, 벨리니를 중심으로 발전된 겁니다. 이 벨칸토 오페라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레카토 창법이 완벽해야 된다. 이 레카토 창법이 뭐냐 그러면 음의 고저에 이렇게 고저가 이어질 때 이 음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악기와 같이. 사람 목소리가 그 음의 고저를 부드럽게 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창법이 이게 사실 쉬운 창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막 억지로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고음이라도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 없어도 화려한 창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훈련을 해야지 노력 없이 화려한 창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벨칸토 창법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벨칸토 오페라는 그 내용이나 질, 그 아름다움에 비해서 공연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 힘들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안나레 티라코가 이제 그 체중이 상당히 불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도니체티의 뭐 안나 볼레나 이런 시리즈 뭐 이런 것들, 벨리니의 노르마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도전을 하지만 뭐 그 한두 사람으로 참 그 수많은 공연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점점 이 횟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 칼라스나 조한 서들랜드는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사람들이고, 이 체칠리아 바르톨리는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뭡니까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작년 여름에 이제 그 알제리 이탈리아 여인에서 나왔는데, 사실 체틸리아 바르톨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이제 벨칸토 오페라에 출연을 하는데, 그만큼 이 사실 주연할 만한 그런 성악가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뭐 아직 목소리는 쨍쨍합니다만은 전성기 때는 그래도 미치지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벨칸토 오페라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사실 종을 칩니다. 성악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형태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 관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극장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르디 와서는 이 벨칸토 오페라에 대한 반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르디도 벨칸토 오페라를, 저는 뭐 이탈리아 그 오페라는 벨칸토 오페라가 어떤 식으로든 개성이 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베르디에 와서는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납니다. 벨칸토 오페라에. 사실 너무 아름답게만 표현하는 거는 사실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극적인 부분에서. 감정의 표현이 좀 더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스토리나 극적인 효과에 좀 더 감정적이고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뭐 사기꾼이나 아주 악한이 아름다운 성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좀 더 거칠고 더 그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거칠고 그런 강한 성악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관여의 역할과 이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베르디 때는. 벨칸토 오페라의 이제 어떤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부분을 이제 개선을 시켰고, 푸치니에 와서도 사실 여전히 벨칸토 오페라의 정신은 살아 있었을 거고, 푸치니에 와서는 이제 이 베리지모 소재를 이제 널리 사용했죠. 라보엠이나 뭐 이런 모든 형태가 사실 그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비 부인, 뭐 서부의 아가씨, 뭐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베리지모의 소재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쪽에 현대 음악 막 약간 그로테스키하고 그 불협화음이 작용되는 이런 현대 음악의 요소도 많이 가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리즈를 통해서 민족적 특징이나 정서를 많이 반영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결국 베르디나 puccini도 벨칸토 오페라의 정신, 이탈리아 오페라는 결국 벨칸토 오페라의 뿌리를 두고 발전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벨칸토의 주요 작곡가는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 사람입니다.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 공통점은 셋 다 천재입니다.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천재고 작품 활동이 짧았거나 요절을 했습니다. 벨리니 같은 경우에는 뭐 34살에 죽었고 로시니는 37살에 절필을 했습니다. 로시니는 37세 이후에는 작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헤름 텔 이후에는. 도니체티는 그 뭐 한 50 몇 살까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작품 활동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의 70여 편의 다작을 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몹시 길어지네요. 너무 길어져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벨칸토 주요 작곡가 소개하고 그 중요 아리아 감상은 34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